안녕하세요.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큰 난항을 겪었던 40대 남자입니다. 원하는 일을 하며 돈까지 벌기란 참 어렵다고 하죠. 하고 싶은 일이 직업이 되면 그때부턴 그 일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미워지기도 한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꿈을 이루고 싶어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업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지금의 일을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원수 같은 인간과의 악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원래 영화 쪽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때문에 대학교도 영화 관련된 학과를 졸업했어요. 하지만 영화판에서 일을 하며 살던 나이 30에 저는 큰 교통사고가 나서 일도 못하고 병원 치료와 재활치료 병행해야 했죠. 한쪽 팔과 다리에 큰 후유증이 남았는데 제가 하던 일 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재활이 완벽하게 될지 장담도 할 수 없던 상황이라 그때 당시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몸은 좀 어때 괜찮냐 모르겠다. 요샌 진짜 살고 싶지가 않아. 나 진짜 다시 남들처럼 걷고 뛰고 멀쩡하게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임마 약한 소리 하지 마 뱉고 나 마침 공연 티켓이 하나 생겼는데 기분 전환할 겸 나랑 이거나 보러 가자. 재활 2년 차이던 어느 날 친구가 절 한 공연장에 데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공연은 춤과 노래, 타악기 연주 등의 순서대로 펼쳐지던 복합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본 공연은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늘 떨쳐내지 못했던 우울감이 공연을 보는 내내 정말 단 한 번도 생각나지 않더군요. 공연 내내 무대 뒤를 비추며 시시각각 바뀌던 영상 상황에 적절한 음악과 음향, 조명 등등 분명 전에 비슷한 공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도 유독 그렇게 제 가슴을 벅차게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야 분명 전에도 비슷한 걸 봤었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가슴이 벅차냐. 아 진짜 감동받았어. 물론 공연한 사람들 때문도 있었지만 무대 공간 자체가 너무 멋지더라. 똑같은 공연이라도 연출을 누가 했냐에 따라 다르니까 내가 좋았다니 나도 좋다야. 공연 연출. 친구가 말한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와서 확 박혔습니다. 그 뒤 전 혼자서 열심히 공연을 찾아보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 가슴엔 공연 연출가라는 새로운 꿈이 자리 잡아버렸죠. 저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고 싶어 전보다 이를 악물고 재활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전 사고가 난 지 3년 만인 나이 33세 온전히 재활에 성공했던 거예요. 시골에 사시던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일을 쉬다 늦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겠다는 절 염려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전 누구보다 독하게 일을 배워 꼭 성공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어요. 야 임마 지금 공연 진행이 한창인데 감히 일을 하다 줘라 너희 일이 웃으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틀 동안 2시간밖에 잠을 못 자가지고요. 내가 너 잠도 안 재우고 부려먹었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야? 야 세상 좋아졌다. 이쪽 경력도 없는 놈일 배우고 싶다고 사정사정해서 채용해줬더니 그딴 개념 없는 소리나 해야 되고 너 그딴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때려치워 너 대신 일하겠다는 경력 많고 나이도 어린 애들 이 바닥에 깔리고 깔렸어. 아닙니다. 선생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뛰어든 공연 연출가가 되기 위한 길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제가 스텝으로 취업한 곳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아주 작은 회사였어요. 공연 연출가들은 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회사는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로 일하던 한 공연 연출가가 사업자를 내고 직접 자신이 함께 일할 스텝들을 채용해 데리고 다니기 위해 차린 곳이었죠. 저는 영화를 전공하고 그쪽 일을 했던 경험을 그나마 경력 삼아 그곳에 말단 스텝으로 취직했던 겁니다. 때문에 전 공연 연출가이자 대표이기도 했던 대표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던 겁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건만 영화 공연 연출일은 완전 딴판이었어요. 박봉희.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현장에서 배울 일도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 그런 고생은 괜찮았어요. 저를 괴롭게 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표라는 인간이었습니다. 대표는 소위 말해 직원들을 주는 월급 이상으로 갈아 넣던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을 대표도 아닌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하면서 직원들에게 하대는 기본에 욕하고 손찌검까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형 많이 힘들죠? 아휴, 애초에 이 회사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형도 아시죠? 선생님 이 회사 그만두고 다른데 이직하려는 사람 있으면 득달같이 소문 개판으로 내서 취업길 꽉 막아버리는 거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다 보니까 다들 잘 그만두지도 못하고 버티는 거잖아요. 이 바닥이 워낙 좁으니까. 하지만 직원들은 좁은 이 바닥에서 소문이라도 안 좋게 날까봐 대표 욕을 하면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배움이 간절했던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대표는 직원들 중에서도 유독 저를 심하게 갈구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절 늘 불쌍하게 여길 정도로 말입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대표에게 조심스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 선생님, 혹시 제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유독 절 많이 혼내시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걸 몰라 넌 생긴 게 잘못이야. 낙엽적 상인 게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내 뒤통수 후려칠 놈인 것 같다고 면접 땐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선지 정신이 나아갔었지. 내가 널 왜 뽑았을까?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박선호라는 이름도 흐리멍텅해 보여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한테 돈까지 주면서 일 가르쳐주고 있는 대인배 아니냐? 알아들었으면 냉큼 가서 일이나 해 짜증나는 놈.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까지 미움받아 본 적이 처음이었던 전 굉장한 상처를 받았죠. 그래도 버텨온 시간이 아까우니 저는 조금만 더 일을 배우고 경력을 쌓아 이직하자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야 대표가 소문을 좋지 않게 내도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어디 가서 내세울 경력이라도 남을 테니까요. 하지만 대표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죠. 대표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도 항상 절 무시하고 욕설까지 서슴지 않으며 망신을 주더라고요. 얘야, 너 일 똑바로 안 할래? 내 커리어에 금가게 할 일 있어? 내가 이 체코 똑바로 하라고 했지? 분명 선생님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꾸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그랬어, 이제 이게 거짓말까지 하네 안 되겠다. 너 저기서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 하고 있어. 너나 정도 되니까 그나마 너 같은 버러지 데리고 있는 줄 알아? 분명 제가 팔다리를 다쳤던 걸 면접 때 들어 알면서 대표는 반성하란 이유로 남들이 보는 앞에서 제게 얼찰련 기본에 엎드려 뻗쳐 같은 가학적 행동을 시켰어요. 또한 대표는 술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대표의 단골 술집은 여자를 끼고 노는 유흥주점이었습니다. 대표는 늘 딸벌대 보이는 아니 그보다도 훨씬 어려 보이는 여자들 끼고 시시덕대는 걸 좋아했죠. 야, 너 표정이 왜 그렇게 똥 씹었냐? 내가 매번 술자리에서 불러서 짜증나 돈도 안 주고 대리운전 시켜서 원래 밑바닥에 있을 땐 상사 밑바닥이라도 핥을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난 예전에 나 가르쳐준 선생님 집에 가서 설거지까지 했어. 대표가 매번 저를 그 술집에 부르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대리비가 아깝다며 제게 대리운전을 시키려던 거죠. 그렇게 전 대표의 노예지까지 하며 수많은 갑질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공연장에서 정강이도 까여보고 나중엔 직원들에게 저와 같이 밥도 먹지 말라며 따돌린 분위기까지 조성하더라고요. 일도 못하는 저런 놈은 반성 좀 해야 한다고요? 사람이 계속 너는 못난 놈이다라고 세뇌되다 보니 출근길에서부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대표만 보면 온몸이 얼어버려 자꾸만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너 같은 놈은 나 아니면 받아주는 데도 없을 거라는 말을 계속 들으니 그 회사를 그만두면 제 인생도 끝나버릴 것 같은 거대한 두려움까지 들었죠. 대표가 제 이름만 불러도 식은땀이 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제게 못난 놈이라며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은 공포까지 들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요 증거가 있으신 건가요? 이러다 제가 죽겠다 싶어 저는 회사를 그만둘 각오로 대표를 신고까지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겐 증거가 없었어요. 아마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기에 제대로 된 사고도 하기 힘든 시기라 뭔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늘 저를 불쌍하게 여기던 직원들을 믿고
저는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처참했죠. 저희 선생님이요. 직원들 복지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가르침도 많이 주시는 훌륭한 분이에요. 다들 대표님이 아니라 선생님하고 따르는 걸 보면 모르시겠어요? 선호역 너무했다. 선생님이 형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선생님께 이런 누명을 씌워요. 선생님한테 몇 번 혼났다고 앙심이라도 품은 거예요. 직원들은 하나같이 대표 편을 들었습니다. 저와 그래도 가장 친했다고 생각했던 한 동생조차 말입니다. 그들은 소문 빠르고 좁은 그 바닥에서 대표에게 찍혀 앞길이 막힐까봐 절 외면한 거예요. 그 일로 결국 저는 입사한 지 3년 만에 그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퇴사하던 날 대표는 절 벌레 보듯 하며 이러더군요. 네가 감히 날 신고했다. 이거지 넌 평생 이 바닥에 발도 제대로 못 붙일 줄 알아? 끈기 없는 놈 일 배우다 보면 정강이도 좀 까이고 욕도 먹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경찰에 신고를 해 다들 말하는 거 봐라. 내가 아니라 네가 이상한 놈이라잖아. 아무튼 이 바닥에서 이번 다시 볼 일 없을 테니 잘 가라 이 패배자 자식아. 그때 전 분하기보단 다들 멀쩡히 일하며 잘만 사는데 저만 못난 놈인 것 같아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박선우요, 자기 상사 신고하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일하다 욕도 좀 먹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당신 같은 사람을 무서워서 어떻게 고용합니까? 화 몇 번 냈다가 언제 신고 당할 줄 알고. 정말로 대표는 제 소문을 부풀릴 대로 부풀려서 추접하게 내놨더군요. 어떻게든 다른 공연 연출가 아래로 들어가 일하려고 3번이나 면접을 봤지만 저런 모진 소리까지 듣고 거절당했죠. 난 안 될 놈이야. 나 같은 못난 놈은 살 자격도 없어. 그럴수록 제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나중엔 직방 마트조차 혼자 나가기 힘들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며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렇다고 걱정하실 부모님이나 이제 막 결혼했던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마음에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며 제 인생을 바꿔준 은인을 만나게 됐죠. 선우님,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항상 같아요. 저 같은 놈한테 늘 상냥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그 사람은 바로 그곳 간호사로 일하던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다른 간호사들보다 환자들에게 상냥하고 많은 관심도 주던 사람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었어요. 아내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제게 따뜻한 햇살처럼 느껴지던 존재였죠. 저 같은 놈이라뇨.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 선원이 목소리가 참 좋아요. 게다가 말투도 부드러우셔서 듣고 있으면 편안한 음악 소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선원님한테 저도 모르게 한 번씩 더 말을 걸게 된다니까요. 아내는 제가 모르고 있던 장점을 세세하게 이야기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 앞에선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져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의사 다음으로 아내에게 털어놓기도 했죠. 또 매일 혼나고 욕먹던 기억 때문에 저는 늘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그런 제게 아내는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어요. 전 못난 놈이의 간호사님. 그러니까 남들 다 해내는 직장 생활조차 제대로 못 해내고 이런 병원에까지 입원해 있죠.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 데다 마음까지 약해 빠졌으니까요. 바쁘실 텐데 괜히 붙잡고 이런 푸념을 해서 죄송해요. 간호사님. 선우님이 과거에 많이 괴로우셨던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선우님이 고통받은 건 선우님이 못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실수를 하고 혼이 나면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우울이 나아질 새도 없이 계속 혼이 나고 못난 사람 취급까지 받으면 결국 그 우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울이 계속되고 위축되다 보면 상황에 따른 다른 마음의 병이 더 따라오는 거고요. 선원님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분대로 선원님을 함부로 대한 그 나쁜 상사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정말 그럴까요? 전 못난 인간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걸까요? 당연하죠. 평범하긴커녕 전 선원님이 아주 용감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는 용기는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멋진 행동이었으니까요. 제가 멋진 사람이라며 웃는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저는 병원 의료진분들 모두의 노력과 그런 따뜻한 아내의 응원 덕에 무려 1년 만에 완치 후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망치기로 마음먹었던 공연업계에서 어떻게든 다시 버텨보리라는 용기도 낼 수 있었어요. 병이 낫고 보니 대표라는 놈이 정말 몹쓸 인간이었다는 걸 새삼 확실히 깨달아 그런 놈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졌거든요. 1년 전까지 이력서에 적힌 회사를 다녔었다고요? 나 여기 대표하는데 네, 혹시 전화해서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물어보신다면 분명 좋지 않은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전 그 회사에서 갑질을 당한 피해자예요. 전 정말 그 회사에서 누구보다 일을 성실히 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아이고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할 사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선호 씨 말 믿습니다. 그 사람 회사 차리기 전에 프리랜서로 일할 때도 스탭들 막대하기로 아름아름 입소문 났었어요. 남의 뒷담하면 자기 이미지만 깎아먹는 일이니 이 좁은 바닥에선 다들 남 얘기 쉬쉬하지만 그래도 퍼질 얘기 몇몇 책에 다 퍼지죠. 회사 차리고 직접 스태프를 고용해서 활동한 뒤론 소문이 좀 잠잠하더니 역시나 사람은 안 변했네요. 저는 될 때까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스텝을 직접 뽑던 공연 연출가들과 전과 같은 회사들, 그리고 프리랜서 공연 연출가들을 섭외해 일을 진행하는 공연 기획회사 등등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 첫 면접을 봤던 날 그놈의 실체를 알고 저를 믿어주는 대표님을 만나 작은 공연 기획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대표는 소문이 좋지 않았는데 1년 전엔 제가 운도 없이 색안경을 끼고 절 보던 연출가들에게만 면접을 봤던 거죠. 저는 그 대표 아래에서만 일을 해봐서 몰랐는데 전 대표는 딱히 이 업계에서 실력을 크게 인정받던 사람도 아니었더군요.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보니 제가 참 별것도 아닌 인간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했구나 싶어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아니 미니 씨 잘 지내셨어요? 어머. 선우님 오랜만이에요. 병원은 다시 어쩐 일이세요? 첫 월급을 받은 날 해군을 전 용기를 내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저녁 근무라 병원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저를 반겨주는 아내를 인적 드문 곳으로 불러 눈을 질끈 감고 꽃 한 송이와 함께 고백을 했죠. 이번 시절 아내에게 들어 아내가 미혼에다 당시 남자친구도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짝사랑했습니다. 미니 씨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도 이 병원에서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치료받고 있었을 거예요. 앞으론 제가 미니 씨에게 그렇게 힘이 돼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게도 아내는 제 고백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꿈만 같은 시간을 지나 드디어 약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힘들 때 많이 도와줬다며 정말 고맙다가. 저희 부모님은 첫 인사를 간 아내를 보자마자 고맙다며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제 동생도 재수 씨도 아내를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처가의 첫 인사를 간 날 장모님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 아주 건실하고 우리 미니도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네. 그런데 우리 딸이라는 정신병원에서 만났다며 혹시 정신적으로 아직 문제가 있는 건가? 엄마. 왜 그런 걸 물어? 저번에 하도 캐물어서 우리 병원에서 만났다고 얘기해줬더니 이럴까 봐 내가 오빠 어디서 만났는지 얘기 안 하려고 한 거야? 조용히 해. 내가 너 14살 때 술만 먹으면 집 앞 물건 다 때려 부수던 네 아빠랑 이혼하고 혼자서 얼마나 너랑 내 동생을 애지중지 키웠어. 그러나 알코올 중독 인간한테서 겨우 떼어놨더니 다른 정신적 병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시켰다가 너도 내 꼴나는 꼴난 못 본다. 무작.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무슨 병이 있었는지, 지금은 문제가 없는지 들어보고 싶다는 거야? 딸들을 많이 아끼셨던 장모님은 자신을 너무 야박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장모님께 긴장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모든 문제를 전부 이겨내고 민희 덕에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 정말 많이 강해졌어요. 그러니 앞으로 그런 문제로 민희 고생시킬 일 절대 없게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런데 이어진 장모님의 행동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모두 들은 장모님은 언제 단호한 표정을 지었냐는 등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셨거든요. 장모님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모진 일을 겪었어.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 난 자네가 유전적인 병이나 술 문제처럼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병이 있나 걱정했던 게야.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잘 이겨냈다니 정말 대견하네. 그리고 내 질문에 답하기 힘겨웠을 텐데 전부 말해줘서 고마워. 장모님은 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셨을 뿐 사실은 굉장히 마음 여리고 따뜻한 분이었던 겁니다. 장모님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셨는지 그날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절 배웅하면서까지 자꾸만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렇게 전 나이 39에 선하고 따뜻한 장모님과 처제 그리고 아내, 가족이 될 수 있었죠. 아내를 매우 잃은 나이 21에 낳은 장모님은 저희 결혼 당시 56세로 굉장히 젊으셨습니다. 장모님은 이혼한 뒤 연락 한 번 없던 전 남편을 잊고 혼자 식당 일을 하며 아내와 처제를 키우셨다고 해요. 그러다 착한 아내와 처제가 돈을 모아서 평생 장모님의 꿈이었던 꽃집을 차려줘 꽃집 사장님이 되셨다고 했죠. 장모님은 아들처럼 자신에게 잘하려 노력하던 절 아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박서봐, 혹시 지금 회사에서 힘든 일 없지? 혹시 전에 그 나쁜 자네 상사처럼 자네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아주 몽둥이 들고 쫓아가서 혼쭐을 내줄 테니까 자네 뒤엔 늘 든든한 나랑 우리 딸이 있으니까 절대 어디 가서 기죽지 마. 저희 부모님은 먼 시골에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전 혼자 같은 서울에 사시던 장모님을 정말 자주 찾아뵙습니다. 처제는 우리보다 2년 일찍 결혼해 딸 하나를 낳고 지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때문에 두 자식 모두 시집 보내고 적적하실 장모님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장모님은 그런 제가 먼저 맞이한 둘째 사위보다 예쁘다며 이건 비밀이라고 웃고 나셨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내는 결혼정보회사에 직접 장모님을 등록하고 왔습니다. 요즘 엄마 나이면 절다 못해 어리다고까지 하는데 그런 엄마가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나서 새 가정 꾸리셨으면 좋겠어. 엄마가 우리한테 말은 안 해도 엄마랑 동년배 같은 부부들이 지나가면 많이 부러운 눈빛으로 보시곤 했거든. 아니나 달라. 내가 결혼정보회사 등록해준다니까 엄마가 내심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셋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바로 등록하고 왔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3번의 만남 끝에 좋은 분을 정말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 봐, 그 사람이 내 생각나서 샀다고. 백화점에서 사다 준 코트야. 예쁘지? 그러게 예쁘네. 그분이 엄마한테 되게 잘해주시나 봐. 저번에 그분한테 받았다던 꽃다발도 집 화병에 예쁘게 꽂아놨잖아. 엄마 근데 우리랑 외식한다고 오늘 화장한 거야? 웬일이래? 아이 사실은 너희랑 점심 먹고 저녁엔 그 사람 만나러 가기로 했거든. 아주 오랜만에 설렘을 시작하신 장모님은 나날이 소녀 같아지셨습니다. 안 하시던 화장도 굳게 하시고 그분에게 받은 선물도 수줍게 자랑하시는 모습이 너무 고와 보였어요. 누군지 몰라도 꼭 이대로 장모님과 행복한 만남을 가지다가 좋은 결실을 맺으셨으면 하고 바랬죠. 저도 아내도 장모님이 민망하실까 봐 만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는 건 그분이 장모님보다 2살 많은 사람이라는 것 정도였어요. 그래도 항상 그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지내던 와중 장모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그분을 인사시켜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서방, 혹시 자네랑 민희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되나? 사실 나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조심스레 재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 만난 지 9달밖에 안 됐지만 우리가 잃은 나이도 아니고 하루 빨리 살림을 합치는 게 어떻겠냐고
그 사람이 청혼을 했거든. 그래서 자네랑 민희한테 그 사람 소개 시켜주고 싶어. 민정이랑 윤서방도 그날 온다고 했네. 당연히 되죠. 장모님, 어떤 분일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그분이 이제 제 예비장인 어른이시네요. 제 예비장인 되실 분이 어떤 분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장모님은 그분은 10년 전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아들이 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아들도 이번 인사자리에 나온다고 하셨죠. 저와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약속된 날짜에 그분이 예약했다던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처제의 시댁에 갑자기 일이 생겨 처제와 동서는 서울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때문에 저와 아내만 인사자리에 참석하게 됐죠. 그런데 하필 그날 도로에 사고가 나서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인해 저와 아내는 15분이나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찍 나온다고 나왔는데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와 아내는 이미 예약된 룸에 도착해 있던 예비 장인과 두 아들, 그리고 장모님께 사과라며 헐레벌떡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늦게 고개를 들어 예비 장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자리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선엇이 아니야. 선엇이가 왜 여기에? 그 사람은 바로 5년 전 저를 퇴사시키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만든 장본인 전 회사 대표였거든요. 그리고 저만큼 그놈도 굉장히 당황하긴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피가 차게 쉽고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저희 간을 그것도 이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단 말인가요? 장모님은 그런 우리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두 사람 아는 사이야. 덕호 씨 우리 마사이랑 알아요. 아? 서선우 씨가 순옥 씨 사위였어요. 이런 인연 있나? 예전에 제가 선호 씨를 데리고 잠깐 일했었습니다. 야, 선호 씨 2개월 만이야 데리고 일을 했었다고요? 석호 씨 원래 카페 일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놈은 장모님의 눈치를 보며 제게 친한 척을 해대더군요. 카페라니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선우 씨 맨날 야 너 하던 사람이 언제부터 날 존중했다고 선우 씨 거련한 당신 때문에 정신병원 입원까지 했어. 당신 회사 망했다는 얘긴 내가 2년 전에 건너 들었어. 당신 술 처먹고 대기업에서 맡긴 대형 공연 완전히 말아먹었다며 그 일로 고소당하고 가뜩이나 점점 줄던 의뢰도 뚝 끊겨서 빚만 남기고 망했다며 그 뒤론 어떻게든 프리랜서로 일해보려다가 엉망이 평판 때문에 이 바닥에서 매장당했다지? 당신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회사 망하고 나니까 이때다 싶어서 당신 행동 전부 폭로해서 말이야. 예전에 힘 있을 땐 그게 영원한 줄 알았지? 아주 꼴 좋다. 평소에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으면 망한 당신 도와준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냐. 그래놓고 지금 카페 차려서 멀쩡한 사람인 척 결혼정보회사까지 가입했었어. 그 크게 선호 씨 우선 진정하고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고. 나아가서 얘기하긴 뭐래? 이덕호 당신 아주 잘 걸렸어. 상무님 저 인간이 자기 과거 창피한 건 알아서 얘기 안 했나 본데 저 인간 원래 공연 연출하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절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했던 그 끔찍한 장본인이요. 제 상사 제 전 회사 대표요. 저 인간이 바로 그 인간이에요. 전 저런 인간하고 장모님 절대 제어 못 시켜요. 전 맨날 20살 초중반 술집 여자들 끼고 술 처먹던 쓰레기라고요. 제 말에 그놈의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리고 경악을 했죠. 표정을 보니 저와 아내보다 몇 살 더 어려 보이던 그 놈의 아들들도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제대로 몰랐던 것 같더군요. 저는 그 놈을 망신 주기 위해 그 놈이 제기한 짓거리들을 그놈 아들들에게 잔뜩 폭로해버렸습니다. 그쪽들 아버지란 인간이 예전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자 끼고 술 먹는 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절 병풍처럼 그 앞에 세워놨었어요. 자기 술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리운전하라고요. 언젠 저한테 노래까지 시키고 못 부른다면서 양주잔도 던진 쓰레기예요. 회사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욕하고 손찌검하고 절 가스라이팅하면서 부모 욕까지 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저 인간입니다. 팔다리 다쳐서 3년 동안 재활까지 한 저한테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 같은 짓을 시키면서요. 그래놓고 저한테 사과는커녕 절 그 바닥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절 개만도 못한 취급하면서요. 그래서 저 마음의 병을 얻어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어요. 엄청 자랑스러운 아버지 아닙니까? 남의 인생은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쫄딱 망한 자기 과거 숨기고 우리 장모님이랑 재혼하겠다고 저기 앉아 있네요. 야 박선호 진짜 그만하지 못해 입학치라고 이 자식아. 너 예전처럼 정강이 한번 까여볼래? 결국 그놈은 군을 이기지 못하고 제게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저는 그런 그놈에게 고개를 돌려지지 않고 맞섰죠. 어디서 소리를 질러 당신 내가 예전에 그 박선우 같아? 예전엔 당신한테 하도 가스라이팅 당해서 위축됐던 거지? 나중에 보니까 당신 뭐 별것도 아니더구먼. 게다가 지금 그 바닥에서 아예 쫄딱 망하기까지 한 당신이 내가 뭐가 무서워서 발길질 당할 때까지 가만히 있겠어? 아직도 인간 정신 못 차렸네.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묵사발 1번 당해볼래? 당신한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나 죗값 아주 사탕처럼 달게 받을 수 있어? 이 자식이 감히 네 가지 것까지 망했다고 날 무시해. 그놈은 으르렁대는 제게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그놈에게 제 뒤를 이어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기 시작한 것,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저 놈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버러지란 말이지 이봐요. 감히 누구 남편한테 내까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남편 당신 같은 인간 말종이 함부로 대할 정도로 하찮은 사람 아니야? 너 같은 사이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돼. 이 세상을 위해서 생긴 건 바로 10번을 밟힌 장구벌레처럼 생긴 게 감히 잘생긴 내 남편한테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했었다며. 또 1번 내 남편한테 뭔 짓거리라도 해봐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그 작고 여린 몸에서 어디서 그런 화통 같은 고함이 나오는 건지 참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놈은 제 아내의 말에 허어차하며 기가 차하더라고요. 그 순간 점점 표적이 싸늘해져 가던 그놈의 두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리곤 그 놈을 향해 이렇게 말하곤 저에게 사과를 한 뒤 방을 나가버렸죠. 아버지가 한순간 변한 줄 알고 기대했던 저랑 동생이 바보였어요. 아버지가 2년 전에 인연 끊고 살던 우리 찾아와서 싹싹 빌었죠. 이혼 전에 엄마랑 우리한테 숱하게 손찌검했던 거 엄마 두고 이 여자 저 여자랑 바람 피웠던 거 7년 전 엄마 돌아가신 후부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살아왔다고요. 그동안 우리한테 미안해서 연락 못하다가 엄마 모함당해서 회사 망하고 공연 연출일도 못하게 돼서 우리 찾아왔던 거라면서요. 급한 빚이라도 갚게 제발 도와달라면서 우리한테 얼마나 애원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달라진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살겠다고요. 내 말이 형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네요. 여전히 엄마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못된 짓거리 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줄였다던 술까지 진탕 먹고 아버지 스스로 회사도 일도 말아먹은 거네요. 그런 아버지 거짓말 믿고 힘들게 모은 돈 아버지 빌려주고 카페까지 차려준 형이랑 제가 멍청이었어요. 아버지, 지금 사는 빌라 전세 운영하는 카페 임대 계약 모두 조만간 만료인 거 아시죠? 저랑 형은 더 이상 아버지 도와드릴 생각 없으니까 그거 다 빼세요. 도와드린 건 갚아드리 몇천만 원 빚으로 충분하잖아요. 아내랑 자식들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도 그렇게 망치며 살아온 아버지가 앞으로 또 우리한테 안 그러리란 법이 있어요. 들어보니 보나마나 카페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행동하셨겠죠. 우린 더 이상 아버지 안 보고 살 거예요. 박선우 씨라고 했죠? 저희 아버지가 한 일은 자식들인 저희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그쪽 장모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더 이상 시간 낭비 안 하시게 해주세요. 들어보니 그놈은 아들들에게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살았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아들들은 그날 모든 진실을 알고 자기들 아버지에게 마지막 남은 정까지 뚝 떨어져 절연을 선언한 거죠.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자 그놈은 허탈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이내 다시 표정이 험악해지며 저를 향해 정말 달려들려고 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겨우 잡은 봉들을 다시 놓치겠어? 너네 인생 어쩔 거야? 이 정신 나간 인간이 감히 누구 사이한테 달려들어 인생 쓴 맛 한번 보여줘. 그리고 이번엔 너무 큰 충격에 잠시 얼이 빠져있던 장모님께서 그놈을 막으셨습니다. 그놈에게 백설이 친 장모님은 테이블에 놓여있던 컵을 집어들어 그놈에게 물을 쫙 뿌려버리셨어요. 그리고 낙하며 소리를 지르는 그놈에게 사자후를 날리셨죠. 내가 잠깐 하고 기가 막혀서 얼이 빠져 있었는데 너 아주 잘 걸렸다. 네가 내 사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그 놈이로구나. 내가 아주 언술 만나고 있었어? 순옥 씨 그게 아니고요. 난 억울해요. 일하다 보면 욕도 먹고 혼도 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저 쫌생이 같은 게 여태까지 한을 품고 있던 거라고요. 물론 내가 말을 좀 험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바닥에서 오해가 좀 있긴 했는데 굳이 내가 어떻게 망했는지 왜 가만히 있던 내 아들들한테까지 떠벌려서 날 곤란하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술집 다닌 건 순옥 씨 만나기 전인데 좀 다닐 수도 있던 거 아닌가요? 이 자식이 보자니까 어디서 이빨을 까고 있어. 우리 사이가 얼마나 야무지고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인데 뭐 좀생이 그럴 수도 있는 거면 너도 어디 정강이든 학내기든 까여볼래? 순옥 씨마저 이럴 겁니까? 저 방금 자식들한테 철연당한 사람이에요. 나한텐 저런이 아니라 어디든 쓱싹쓱싹 절단 당하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괜히 여기 계속 죽치고 있으면서 사이. 마음 심란하게 하지 말고 꺼지라고 안 가? 장모님은 끝까지 변명을 해대는 그 놈을 아주 매섭게 쫓아버리셨습니다. 그 놈은 기겁을 하며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 놈이 자리를 떠나자 그제야 장모님은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그리곤 제 손을 잡고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사과를 하셨죠. 미안하네 박서봐. 내가 예전에 이혼한 남편 놈도 그렇고 저 놈도 그렇고 아무래도 남자 보는 눈은 발바닥에 달렸던 모양이야. 나 때문에 괜히 아픈 찬에 상처만 들 쑤셔졌어. 아니에요. 장모님 왜 울기까지 하세요? 그래도 저런 놈을 재혼하시기 전에 걸러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전 괜찮아요. 처음엔 좀 놀라긴 했지만 더 이상 저런 놈 때문에 저 겁먹지 않아요. 그래도 미안. 그냥 이번 내 인생엔 남자는 없는 게 좋겠어? 혼자라도 취미 즐기면서 재미나게 살았는데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조금 더 욕심내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난 앞으로 그냥 우리 사이들이랑 자식들만 보고 살 거야. 미안해 엄마. 이게 다 엄마 위한답시고 엄마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시킨 내 잘못이야. 아내는 그런 장모님께 죄송해하며 장모님을 뒤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장모님은 또 앞에 서 있던 절줄이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우셨고 저는 또 그런 장모님을 안아드렸죠.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얼싸안고 있었습니다. 자, 이미 선불로 그 놈이 돈은 다 내놨으니까 우린 공짜밥 아주 맛있게 먹고 가자고. 그리고 우린 그 놈이 미리 돈을 낸 한정식 6인분을 셋이서 아주 맛있게 싹싹 긁어먹고 나서야 한정식 집을 나왔어요. 나중에 전화로 이야기를 들은 처제와 동서는 귀함을 하며 하늘이 도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기상천외한 그 농가의 인연은 끝인 줄 알았는데 1달 뒤 장모님의 전화를 받은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에휴 오늘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었네. 박서방 네 뭔데요 장모님. 글쎄 내가 전화를 차단해놨더니 그놈이네 꽃집으로 오늘 찾아왔더라고 네 그 자식이요 장모님한테 그 자식이 설마 무슨 짓 했어요? 무슨 짓은 내가 했지? 나한테 그놈이 그러더라고. 혼자 늙어 죽기 싫어서 재산 속이려고 대출까지 받아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던 건데 그런 자기 노력과 나한테 투자했던 시간 전부 포상하라고 그놈 자식들이 정말 카페랑 전셋집을 다음 달 계약 만료 때 뺄 모양이던데 우선 받아놨던 대출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한다고 해도 허리가 없는데 어떻게 대출금을 감량해서 말이야. 그놈 대출받은 돈으로 우선 날 속에서 결혼한 다음엔 대출금 싹 까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려고 했었나 봐. 결혼정보회사에서 대출 유무까진 확인 안 한 걸 이용한 거지? 미친 인간 아니에요. 아니, 그걸 장모님한테 뭐로 보상하라는 거예요?
자긴 여전히 내가 좋으니까 그냥 내 집에서 같이 살자는 거지나 정말 두 팔에 소름이 돋았네. 아, 어떻게 아직도 내가 자기랑 재혼할 생각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싶어서 그래서 화분들에 물 주려고 받아놔도 물 뿌리길. 그놈한테 엎어버렸어. 냉수 샤워하고 정신 차리라면서 말이야. 또 찾아오면 그때 물이 아니라 물뿌리개통으로 맞을 줄 알라고 소리 지르니까 질린 표정을 하면서 도망가더라고. 내 참 세상에 별별 인간이 다 있어. 끝까지 정말 무상식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뒤 저는 장모님이 걱정되어 한동안 퇴근하면 직접 차를 끌고 장모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곤 했죠. 다행히 그 뒤 그놈이 다시 장모님을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날 일을 계기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더 굳게 확인한 우린 전보다 훨씬 끈끈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린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 했는데 장모님은 끝까지 거절하셨어요. 아무리 친하다고 한들 자식과 사위와 같이 사는 건 불편하다면서요. 집은 마음 편한 게 최고니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자주 만나며 즐겁게 지내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 아내는 장모님을 자주 찾아뵈며 첫째 부부와 시골에 있는 저희 부모님이 계신 지역의 옆 도시에 살던 제 동생 부부와도 화목한 사이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그 놈을 예비장인으로 만난 황당한 날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겐 천사 같은 아들도 찾아왔어요. 석 달 전 아내가 아주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왕자님, 오늘 하루도 엄마랑 잘 놀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뻐집에 오기만 하면 에어팟에서 떨어질 줄 모르네. 당연하지. 나이 43세 드디어 얻은 내 핏줄인데. 오랫동안 선주 소식을 기다린 저희 부모님도 장모님도 우리의 출산을 굉장히 축하해 주셨습니다. 가까이 사는 장모님은 그 좋아하시던 등산 모임과 자전거 동호회도 잘 나가지 않고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아내를 돕고 손주를 보고 가곤 하세요. 그렇게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와중 저는 예전 회사에서 부동편을 들며 절 배신했던 전 회사 동료들도 몇 명을 일을 하다 마주치게 됐어요. 그때 그들은 제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형. 그땐 저도 계속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했었어요. 형 퇴사하고 나서 저도 다른 사람들도 죄책감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어요. 아직 원망의 마음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살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쪽 일을 하며 계속 마주칠 사람들이라 저는 그들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업계 지인을 통해 그놈의 소식을 듣게 됐죠. 제발 말단일이라도 시켜달라면서 예전 업계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사정사정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 지금 무슨 주차장 관리를 한다던데 다시 이종일 시작하고 싶다고 애원하는 모양이야. 예전에 그나마 조금 잘 나갈 때도 아니고 쫄딱 망해서 나이까지 적지 않은 그 인간을 누가 말단으로라도 쓰려고 하겠어? 게다가 정신 못 차렸는지 월급 300 이하로는 절대 일도 못한다고 했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인성도 안 된 사람을 굳이 데려다 쓰려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그놈은 업계에서 퇴출당하고 자식들에게 손절당한 채 지금은 주차장 관리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아파트와 건물 경비를 했었는데 술 먹고 무당 결근까지 밥 먹듯이 하다가 3번이나 잘리고 4번째로 구한 직장이라네요. 반면 그놈에게 숱한 갑질을 당했던 전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며 경력을 쌓고 인정도 받고 있답니다. 대표님은 언젠가 제가 경험을 살려 공연히 연출가로서 독립을 하면 비록 작은 행사나 공연밖에 아직 맡지 못하고 있는 회사지만 저에게 일을 많이 맡겨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더군요. 저라면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다면서요? 그동안의 제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그 말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히 성공해 나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놈에 대한 제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하며 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를 늘 믿고 지지해주는 가족들, 특히 저희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 꼭 멋지게 꿈을 이뤄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갈 거예요. 과거 저처럼 못된 인간들로 인해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마음의 병이 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병치레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쁜 건 상처를 입은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께 상처를 준 인간이니 부디 과거 저처럼 자신의 못나았다고 탓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굳건히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보다 훨씬 보란듯이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라는 말을 저는 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들은 제 전 회사 대표처럼 스스로 몰락하기 마련이니 굳이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 크게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도 함께요. 그럼 제 사연이 어떤 분들에게는 즐거움을,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를 드렸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